강원도의 비극, 여자친구 가족에게 거절당한 청년, 한 가족 6명을 잔혹하게 살해하다. 상상해보라. 강원도의 한 조용한 밤이 가장 어두운 악몽으로 변해버린 순간을 단지 사랑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청년이 한 가족 6명의 목숨을 무참히 앗아갔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다. 온 마을을 공포에 떨게 했고 지금까지도 섬뜩한 어조로 회자되는 비극적인 실화다. 무엇이 한 젊은이를 이토록 이성을 잃게 만들었을까? 마을에서 인심 좋고 존경받던 가족이 어째서 그토록 잔인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까? 그날 밤 비명과 울음 그리고 피가 뒤섞여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기의 말없는 증인이 되었다. 이것은 사랑이 치명적인 복수심으로 변해버린 강원도를 뒤흔든 비극에 대한 이야기다. 2023년 11월 말 강원도 산간 지역인 산울마을의 언덕에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마을 위하늘은 무언가 무거운 것을 억누르듯 짙은 먹구름에 뒤덮여 폭우를 쏟아낼 때를 기다리는 듯했다. 바람은 젖은 흙냄새를 실어날랐고 주변 밭의 인삼 잎사귀들은 어둠 속에서 속삭이듯 떨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이동진 씨와 김선희 씨 부부의 붉은 기와지붕을 얹은 소박한 한옥 한 채가 서 있었다. 멀리서 보면 그 집은 따스해 보였다. 텐마루에는 작은 등불이 켜져 있었고 손녀 민지의 명랑한 목소리가 이따금 저녁 공기를 가르고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가족을 마음씨 곱고 남 돕기를 좋아하며 이웃이 도움을 청하러 오면 한 번도 거절한 적 없는 좋은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었다. 이동진 씨는 60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집 뒤에 작은 인삼밭을 부지런히 가꿨고 아내 김선희 씨는 언제나 따뜻한 보리차와 약과로 손님을 맞는 온화한 여인이었다. 그 평화로움은 찾아오는 누구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편에서 몇 주 안에 그 한옥이 피로 물든 밤의 말없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훗날 산울마을 사람들이 피 묻은 붉은 기와의 밤이라 기억하게 될 그 밤을. 그날 오후 오시경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구름이 낮게 깔렸고 멀리서 번개가 이따금 번쩍였다. 이동진 씨의 막내딸 이서연은 텐마루에 앉아 노트 필기를 정리하고 있었다. 23살의 그녀는 이제 막 전문 교육을 마치고 근처 보건진료소에서 잠시 실습할 기회를 얻었다. 그녀의 꿈은 소박했다. 마을의 보건 인력이 되어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 언제나 선행을 우선시했던 부모님처럼 말이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지만 마음속은 종종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건너편 마을 청년 박민준에 대한 젊은 날의 사랑과 가족이 바라는 더 확실하고 안정된 미래 사이 커다란 갈림길에 서 있었다. 한편 마을 끝자락 산울마을과 시장을 잇는 질퍽한 흙길 위를 민준이 홀로 걷고 있었다. 그의 허름한 옷은 가랑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었다. 25의 그 청년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고아로 일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박 씨는 몇 년이고 밭에서 뼈 빠지게 일했다. 민주는 가난과 애정 결핍 속에서 자랐지만 야망만큼은 가득했다. 서연을 알게 된 후 그의 삶은 빛을 찾은 듯했다. 그는 시장 근처에 작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열어 자신이 실패한 청년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하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 사랑은 무시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난에 대한 수치심,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집착이라는 어두운 감정과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자존심의 상징이자 새로운 삶으로 가는 입장권이었다. 밤은 더욱 깊어지고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다. 이동진 씨 집의 기와지붕을 무거운 리듬으로 두드렸다. 안방에서 김선희 씨가 자식들을 저녁 식사에 불렀다. 장남 동수가 목공소에서 막 돌아왔고 막내 아들 현우가 등불 켜는 것을 도왔다. 가족의 분위기는 따뜻했다. 작은 웃음소리가 접시 위 숟가락 소리와 어우러졌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인삼밭 너머에서 한 쌍의 눈이 그 한옥을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너무 오랫동안 억눌린 불꽃으로 가득 찬 눈이었다. 옛 어른들은 종종 말했다. 장마는 하늘에서 물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것을 밖으로 끌어낸다고. 그리고 그날 밤 산울마을에서 비는 거절당했다고 느끼는 한 청년의 영혼의 동요를 가장 먼저 목격하는 증인이 되는 듯했다. 한때 상냥하다고 알려졌던 청년이 공포를 퍼뜨리는 존재로 변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 이야기는 이제 막
안개에 자주 뒤덮이는 푸른 언덕 너머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박민준과 이서연의 이야기는 비 온 뒤 돋아나는 새싹처럼 어리고 부드럽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작은 마을 잔치에서 처음 만났다. 민주는 천막 설치를 도왔고 서연은 음식을 차렸다. 흔들리는 등불 아래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때는 모든 것이 쉬워 보였다. 미소는 미소로, 인사는 인사로 답했고 마음은 서서히 용기를 냈다. 몇 주 후 민주는 서연이 시장에서 집으로 걸어올 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그는 무거워 보이는 장바구니를 들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서연도 결국 허락했다. 축축한 날씨에 대해, 서연이 보건진료소에서 실습할 계획에 대해, 그리고 시장 근처에 작은 오토바이 수리점을 열고 싶다는 민준의 꿈에 대해 가벼운 대화가 흘렀다. 박 씨 아주머니 아들도 제 발로 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민준이 말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이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후로 그들은 종종 이동진 씨 집 뒤에 인삼밭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을 거닐었다. 넓은 잎사귀 그늘 아래 벌레 소리와 젖은 흙 내음이 희망을 엮어내는 듯했다. 서연은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마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가깝고 인내심 있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보건 인력이 되고 싶다고 했다. 민주는 소박한 계획으로 화답했다. 작은 수리점, 꼭 필요한 장비, 정직한 수리, 그리고 차근차근 저축하는 것. 서연의 귀에 그 계획은 이치에 맞아 보였다. 민준의 가슴에 서연의 말은 일종의 기도처럼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인생은 아스팔트 길처럼 평탄하지 않았다. 그 열정 뒤편에서 민준은 한 번도 제대로 털어놓지 않은 짐을 지고 있었다. 몇 달 전 꿈을 좇기 위해 그는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 수리점이 문을 열면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장마는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고 자빌 수입은 끊겼으며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독촉 메시지가 항상 틈을 찾아 스며드는 물처럼 들어왔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언제 갚을 거냐고 묻는 단호한 목소리에 전화가 걸려왔고 은근한 협박이 담긴 문자도 있었다. 민주는 약하게 보일까 두려워 모든 것을 숨겼다. 휴대폰이 진동할 때마다 심장이 작은 망치로 두들겨 맞는 듯했다.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조금만 더 수리점만 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고 그가 상상했던 자본은 모이지 않았다. 한편 서연의 가족은 그들의 관계를 주목하고 있었다. 이동진 씨는 못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신중했을 뿐이다. 그는 젊은 날의 사랑이 아궁이에 불과 같다는 것을 잘 알았다. 따뜻하지만 잘 돌보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서연이 더 자주 웃는 것을 보았고 아버지로서 그것은 그를 기쁘게 했다. 하지만 민준에 대해 들려오는 소문, 안정적이지 않은 직업, 때때로 폭발하는 성격은 그를 망설이게 했다. 김선희 씨 역시 민준이 딸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음을 감지했다.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태도로 변할 수 있는 감정이었다. 어느 날 오후 가랑비가 잦아들었을 때 민준이 한옥으로 찾아왔다. 그는 거실에 앉아 낡은 마룻바닥을 응시하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아버님, 어머님, 서연이에게 청혼하고 싶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직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진심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진 씨는 귀 기울여 듣고 말을 저울질한 뒤 길게 숨을 내쉬었다. 민준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자네의 좋은 뜻은 고맙네. 하지만 결혼은 안정이 필요해. 자네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몸과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을 걸세. 지금은 미안하지만 아직은 안 되겠네. 그 말은 조용히 떨어졌지만 민준의 가슴에는 공기를 가르는 징 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입가에는 억지 미소가 떠올랐지만 눈에는 무언가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여전히 축축한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다. 문 뒤에서 엿듣고 있던 서연은 눈물을 참았다. 민준을 변호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에 혀가 굳어버렸다. 그날 밤 그녀는 소리 없이 울었다. 한편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약속을 묻는 독촉 문자였다. 그 후 며칠 동안 장마는 마치 그들 사이의 거리를 더 두텁게 만드는 듯했다. 민준은 마을 정자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흙길가에 오래 서서 멀리서 한옥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거절의 말은 독촉업자들의 목소리와 하나가 되어 거대한 수치심 덩어리가 되었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두고 봐, 내가 증명해 보일 거야. 하지만 불법 사채의 부담은 모든 계획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는 시장의 지인에게 연락해 일용직을 구하려 했지만 적은 보수는 점점 더 압박해오는 빚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외로움 속에서 그는 혼자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오랜 친구 진우가 시장에서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아, 일용직이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말고. 민준은 짧게 웃었다. 나중에 진우야, 난 괜찮아. 진우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그런 미소가 보통 폭풍을 숨기고 있는 사람의 것이라는 걸 알았다. 서연 또한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있었다. 어릴 적부터 친구인 최지원은 이제 마을회관 근처 어린이집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한가게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다. 서연아, 지원이 말했다. 너 힘들어 보여. 사랑도 좋지만 눈이 멀게 해서는 안 돼. 서연은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난 민준이를 사랑해. 그가 변할 수 있다고 믿어. 아빠 엄마는 단지 안정을 원하시는 거야. 당연한 거잖아?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당연하기 때문에 너도 너 자신을 지켜야 해. 민준이가 진심이라면 분노가 아니라 차분한 노력으로 증명할 거야. 그 말은 서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지만 불안감을 쫓아내지는 못했다. 그녀는 약간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밖에서 만나는 것을 줄이고 문자를 통해 더 차분하게 민준과 대화하려 했다. 민준은 그 변화를 멀어지려는 신호로 읽었다. 빚과 자존심으로 꽉 막힌 머릿속에서 약간의 거리는 심연처럼 느껴졌다. 그는 일어난 모든 일을 빚 탓으로 돌렸다. 그는 증명하고 싶은 욕망과 아직 그러지 못하는 수치심이라는 두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길 건너 식료품 가게 아주머니는 민준이 대나무 숲 근처에 오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누구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분노를 삼키려는 사람처럼 그녀는 한숨을 쉬며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하나님, 저 아이에게 평온을 주소서.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지친 마음이 종종 그릇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해질녘, 민주는 서연에게 긴 문자를 보냈다. 만나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시 한번 설득하고 싶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답장했다. 내일 집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 아빠 엄마도 계시니까 명확하게. 민주는 답장 초안을 몇 번이고 지웠다. 응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거절의 기억이 손가락을 굳게 만들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즉시 갚지 않으면 네 연락처로 연락하겠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세상이 좁아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그는 텅 빈 마을 정자로 이어지는 미끄러운 길을 걸었다. 바람은 흙냄새와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실어날랐다. 그는 앉아서 멀리 한옥의 노란 불빛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한 줄기 온기였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동전을 세고 가족에게 망신을 주지 않겠다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떠올렸다. 조금만 더.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조금만 더 있으면 증명할 거야. 집에서 서연은 아직 돌아가지 않은 지원과 함께 앉아 있었다. 내일 만나게 되면 네가 원하는 걸 말해. 지원이 말했다. 네 한계는 어디고 네 희망은 뭔지 담아두지 마. 널 사랑하는 사람은 듣는 법을 배울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할 말을 정리하려 했었다. 상처 주고 싶지도 상처받고 싶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부딪히지 않고 규칙적으로 흐르는 평온한 삶을 원했다. 비가 다시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반사했다. 마을 끝자락에서 민주는 짙어지는 어둠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는 발끝에서 가슴으로 기어오르는 냉기를 느꼈다. 날씨 때문만은 아니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냉기였다. 그리고 그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대신 자존심을 움켜쥐기로 선택했다. 밤은 조용히 닫혔다. 답 없는 질문만을 남긴 채 빚과 수치심 그리고 거절의 무게를 짊어지도록 강요당했을 때 사랑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산울마을에서 어른들은 종종 말했다. 비는 기와를 시험하고 시련은 마음을 시험한다고. 그리고 이 계절 민준과 서연의 마음에 대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고요함이 서서히 그러나 끊임없이 마치 바위 틈을 지칠 줄 모르고 파고드는 물처럼 스며들었다. 한옥에서의 대화 이후 며칠은 민준에게 길게 느껴졌다. 산울마을 하늘은 계속해서 폭우에 휩싸여 마치 그의 심정을 반영하는 듯했다. 이동진 씨의 거절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고
매일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불법 사채업자의 차가운 목소리와 뒤섞였다. 전화가 진동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자비를 하며 돈을 벌려고 애썼다. 오토바이 수리점을 돕고 인삼 수확에 참여했지만 그 수입으로는 여전히 빚을 갚기에 역부족이었다. 서연은 여전히 소통을 시도했다. 그녀는 문자를 보내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민준의 답장은 점점 짧아졌다. 종종 응이나 나중에가 전부였다. 만났을 때도 그의 눈빛은 공허했고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서연은 마치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예전의 민준이 아니었다. 이동진 씨는 더욱 단호해졌다. 서연아, 민준이 만나는 거 줄여라. 그가 진심이라면 약속이 아니라 일과 태도로 증명해야지. 김선희 씨도 덧붙였다. 요즘 그 아이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더구나. 너까지 그 짐에 짓눌리면 안 된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마음이 흔들렸다. 시장에서 몇몇 상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이 목적 없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자주 보았다. 오랜 친구 진우가 충고하려 했다. 민준아, 힘들면 말해. 차근차근 일자리를 찾아봐. 세상이 널 거부한다고 생각하지 마. 민준은 충혈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넌 무시당하는 기분을 몰라. 그들은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보여줘야 해. 진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민준이 깊은 수치심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밤이 길어질수록 민준은 더욱 어둠 속을 헤맸다. 그는 종종 이 씨 가족의 한옥으로 이어지는 미끄러운 길을 걸었다. 인삼밭 너머에서 그는 따뜻하게 빛나는 등불을 바라보았다. 소녀 민지의 작은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풍경은 평온을 주었지만 민준에게는 조롱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행복한데 나는 밖에 있어.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주먹을 꽉 쥐었고 숨이 가빠졌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눈초리에 대나무 숲 뒤에 서 있는 그림자가 느껴졌다. 고개를 돌렸을 때 그림자는 사라졌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다.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과민 반응으로 여겨질까 두려웠다. 혼란 속에서 그녀는 절친한 친구 지원의 집으로 달려갔다. 지원아, 무서워. 민준이가 변했어. 눈빛이 다른 사람 같아. 서연이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가 무섭다고 느낀다면 그건 신호야. 무시하지 마. 사랑이 널 위협받게 해서는 안 돼.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움과 뒤섞인 애정을 품고 있었다. 한편 불법 사채의 압박은 점점 목을 조여왔다. 독촉 문자는 더욱 거칠어졌고 심지어 가족에게 연락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민주는 세상이 모든 길을 막는다고 느꼈다. 밤이면 그는 인삼밭 근처 작은 원두막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응시하다가 주먹으로 땅을 내리쳤다. 모두가 날 거부한다면 살아서 뭐해? 그는 속삭였다.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다. 아니, 그들이 느껴야 해. 내가 서연이를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그 말들을 그는 주문처럼 되뇌었고 마침내 확신이 되었다. 어느 날 밤 그는 낡은 부엌칼 한 자루를 원두막으로 가져왔다. 그는 돌 위에 칼을 갈기 시작했다. 느리지만 끊임없는 움직임. 쇠가 갈리는 소리가 인삼밭 나무들 사이로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나타나는 날카로운 빛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게 길이야. 그는 스스로를 확신시키듯 조용히 말했다. 강 이장님이 마침 자율방범대 순찰 중이었다. 멀리서 그는 민준이 원두막에서 몸을 숙이고 있는 그림자를 보았다. 손이 무언가를 가는 듯 움직였고 쇠 갈리는 소리가 반복되었다. 강 이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는 다음 날 아침에 말을 걸어볼 생각이었지만 그날 밤은 비가 점점 거세져 순찰을 계속하기로 했다. 안타깝게도 그 생각은 결코 실현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아주머니는 몇몇 이웃에게 민준이 인삼밭 근처에 혼자 앉아 이유 없이 작게 웃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했다. 그 웃음이 기쁜 사람 웃음이 아니었어. 귀신에 씌운 사람 같았지. 그녀가 말했다. 일부 주민들은 그저 늙은이의 이야기로 치부했다. 스트레스 받나 보지. 내버려둬. 그들은 그 무관심이 재앙이 다가올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서연은 점점 더 궁지에 몰렸다. 그녀는 여전히 달콤한 약속으로 가득했던 민준의 옛 문자들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문자는 차갑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문자를 받았다. 네가 정말 날 사랑한다면 날 따라와. 그렇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서연은 몸을 떨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덮고 울었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지원을 찾아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빠 엄마한테 말하면 더 걱정하실까봐 무서워. 지원은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나중에 늦는 것보다 지금 걱정하시는 게 나아. 넌 용기 내서 솔직해져야 해. 서연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침묵했다. 마음이 번뇌로 가득했다. 작은 원두막에서 민주는 수추로 나무판에 글씨를 썼다. 나 없이는 아무도 서연이를 가질 수 없다. 그는 그 문장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의 칼이 희미한 달빛 아래 빛날 때마다 그 신념은 그의 온 존재를 지배해갔다. 산울마을의 밤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다. 개들이 이유 없이 지저댔고 바람에 대나무가 삐걱거리며 신음하는 듯했다. 그 모든 것 뒤편에서 민준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한때 따뜻했던 희망의 하늘을 서서히 뒤덮고 있었다. 그날 오후부터 산울마을, 하늘에는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비가 세차게 내려 기와 지붕과 인삼 잎사귀를 두드렸다. 한옥 텐마루에서 김선희 씨는 다시 젖어버린 빨래를 걷어들였고 이동진 씨는 문과 창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했다. 서연은 등불 옆에 앉아 보건진료소 실습 노트를 쓰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책상 위 휴대폰이 진동하자 생각이 흩어졌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짧은 문자가 나타났다. 잠깐 나와.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서연은 침을 삼켰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커튼을 젖혔다. 쏟아지는 비 아래 대나무 울타리 옆에 서 있는 형체가 희미하게 보였다. 이리저리 서성이며 이따금 흙을 걷어찼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서연은 그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았다. 서연아, 왜 그리 창백하니? 막 양동이를 들고 들어온 김선희 씨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친구한테서 온 문자예요. 서연이 서둘러 대답했다. 그녀는 커튼을 닫아 불안감을 감췄다. 몇 분 후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지원의 이름이 떴다. 서연아, 나 가게 앞에 있어. 진우가 방금 민준이가 해질녘부터 너희 집 근처에서 서성이는 걸 봤대. 괜찮아? 응, 지금 앞에 있어. 지원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상에, 절대 나가지 마. 아버지 불러. 나랑 진우는 여기 있을게. 무슨 일 있으면 소리 질러. 지원이 다급하게 말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민준이가 밖에 있어요. 저보고 나오래요. 이동진 씨가 일어섰다. 너는 안에 있어. 아빠가 이야기해 볼게. 그는 우산을 들고 아내를 돌아보았다. 여보, 안에서 문 잠가요. 무슨 일 있으면 강 이장님께 연락하고. 김선희 씨는 즉시 휴대폰을 잡았고 이동진 씨는 밖으로 나갔다. 비가 우산을 때렸고 차가운 공기가 덮쳐왔다. 대나무 울타리 앞에서 민주는 흠뻑 젖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비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떨리고 있었다. 민준아, 이동진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불렀다. 할 말이 있으면 내일 낮에 제대로 찾아오너라. 지금은 밤이고 비도 많이 오니 일단 돌아가.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었다. 아버님, 기다릴 수 없습니다. 빚이 압박하고 독촉업자들이 협박합니다. 서연이는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왜 이제 와서 다들 멀어지는 겁니까? 이동진 씨는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준아, 약속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법이다. 상황을 억지로 만들지 마라. 돌아가서 기운을 차리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민준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오늘 밤 돌아가면 저를 비우는 전화기 앞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전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님. 지금 서연이가 필요합니다. 서연은 문 뒤에서 숨을 죽였다. 손가락으로 문고리를 꽉 잡았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막혔다. 갑자기 길끝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비옷을 입은 강 이장님이 나타났고 진우와 지원이 뒤따랐다. 그들의 손전등이 질퍽한 길을 비췄다. 이동진 씨, 강 이장님이 불렀다. 무슨 일입니까? 민준이 재빨리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구경꾼은 필요 없어. 그가 거칠게 말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민준아, 내 말 들어. 내가 일용직 찾는 거 도와줄 수 있어. 네 빚도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야. 어두운 생각에 빠지지 마. 순간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짧은 망설임이 있었다. 하지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고 아마 독촉업자였을 것이다. 그 빛은 꺼져버렸다. 그는 집 쪽을 마치 나무 문을 꿰뚫어 보려는 듯 응시했다. 서연아, 넌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어. 지금 증명해. 서연은 마침내 용기를 모았다. 그녀는 문 뒤에서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냈다. 민준아, 나 오늘 밤 못 나가. 내일 낮에 집 안에서 아빠 엄마와 함께 너랑 이야기할게. 오늘 밤은 돌아가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오직 비가 땅을 때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민준이 짧고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너도 변했구나. 세상이 널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어. 강 이장님이 거리를 유지하며 다가섰다. 민준아, 들어라. 밤이 깊었다. 필요하면 내일 마을회관에 모이자. 나도 있고 면장님도 계시다. 분노에 지배당하지 마라.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대나무 울타리를 지나 뒤로 물러섰다. 몸은 흠뻑 젖어 있었다. 돌아서기 전 그는 한옥을 날카롭게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중얼거림처럼 낮았다. 내일 다시 오겠어. 막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리고는 멀어져 밤의 빗줄기 속으로 사라졌다. 이동진 씨는 우산을 접고 긴장된 얼굴로 집으로 들어왔다. 서연은 주저앉았다. 몸이 떨렸다. 김선희 씨가 그녀를 꼭 껴안았고 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넌 혼자가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진우는 문지방에 서서 질퍽한 땅을 내려다보았다. 내일 아침에 민준이를 찾아볼게요. 아직 진정시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강 이장님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 순찰은 강화해야겠소. 면장님께도 보고하겠습니다. 이대로 둬선 안 돼. 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다. 등불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날 밤 한옥의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입 밖으로 나온 위협은 숨겨진 의도보다 더 날카로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민준의 마지막 말을 들은 후 그들은 내일이 결코 오늘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해했다. 긴장 가득했던 밤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남은 비를 뚫고 나오려 했지만 먹구름에 가려 희미할 뿐이었다. 산울마을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흙길은 웅덩이로 가득했으며 인삼 잎은 간밤의 폭풍에서 마지막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있었다. 한옥 안, 이 씨 가족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서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빗속에서 강렬하고 절박한 표정으로 서 있던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동진 씨는 의자에 앉아 식어버린 찻잔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어.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어젯밤 위협은 분명했소. 면장님께 신고해야겠어. 김선희 씨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무서워요, 여보. 서연이가 계속 이렇게 시달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날 아침 이동진 씨는 강 이장님과 함께 면사무소로 향했다. 존경받는 중년 남성인 면장은 심각하게 이야기를 들었다. 위협이 있었다면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파출소에 연락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순찰 인력을 보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동안 마을 자율방범대를 강화합시다. 몇몇 마을 간부들도 의견을 보탰다. 예전엔 민준이가 마을 일에도 잘 참여했는데 한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요즘 변했어요. 자주 침울해하고 인사도 잘 안 해요. 강 이장님이 덧붙였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원두막 근처에서 무언가를 가는 것 같았어요.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모두가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서 서연은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다. 지원이 따뜻한 죽을 가져왔다. 좀 먹어. 아프면 안 되잖아.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은 겨우 몇 숟갈 떴다. 지원아, 무서워. 그가 다시 온다고 했어. 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넌 혼자가 아니야. 가족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있어. 믿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우가 지친 얼굴로 왔다. 새벽부터 민준이를 찾아다녔어요. 그가 말했다. 옆마을 어머니 댁에도 가봤는데 박씨 아주머니 말로는 거의 집에 안 들어온대요. 예전에 어떤 남자가 빚 독촉하러 와서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른 적이 있대요. 그 후로 민준이가 더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서연은 얼굴을 가렸다. 연민과 두려움 사이에서 가슴이 아팠다. 마을 다른 편, 민준은 인삼밭 근처 대나무 원두막에 숨어 있었다. 옷은 구겨졌고 머리는 이슬에 축축했다. 그의 휴대폰이 깜빡였다. 독촉 문자가 쉴 새 없이 쏟아졌다. 협박에 협박이 이어졌다. 그는 한 번 읽고는 화면을 껐다. 숨이 가빠졌다. 모두가 내가 무너지길 원해.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낡은 칼을 쥐고는 고개를 숙였다. 칼끝으로 질퍽한 땅에 불규칙한 낙서를 그었다. 그 선들은 오직 그만이 이해하는 단어들을 닮아 있었다. 이따금 그는 작게 웃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밤바람이 그 소리를 실어날라 듣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시장에서 어젯밤의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다. 상인들은 고추 무게를 달며 민준에 대해 이야기했고 손님들은 속삭였다. 서연이네 집 앞에서 강제로 들어가려 했대. 한 사람이 말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금방 왔대. 다른 사람이 맞장 붙였다. 그 소문은
부모들이 딸들을 더욱 엄하게 단속하게 만들었다. 해가 질 무렵 하늘은 다시 흐려졌다. 서연은 방에 앉아 스카프를 끌어안고 있었다. 지원은 곁을 떠나지 않고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가 오더라도 넌 혼자가 아니야. 지원이 힘을 주려 애쓰며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다. 이동진 씨는 거실을 서성였다. 그는 막 경찰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2명의 경관이 내일 밤부터 지켜주러 올 것이었다. 다행이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돼. 오늘 밤은 우리가 더 철저히 순찰해야 해. 해가 지자 마을 사람들이 자율방범대 초소에 모였다. 평소의 농담 대신 심각한 대화가 오갔다. 정말 그가 무모한 짓을 하려거든 누구도 혼자 맞서지 마시오. 강 이장님이 말했다. 경찰을 기다립시다. 모두가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대나무 원두막에서 민주는 계속해서 칼로 땅을 긁었다. 점점 더 깊고 빠르게 마침내 혼란스러운 패턴을 형성했다. 그의 눈은 붉었고 숨은 거칠었다. 그들이 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내일 아니면 오늘 밤에.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밤이 내렸다. 이 씨 가족의 한옥은 등불과 여분의 촛불로 환하게 빛났다.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순찰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개들이 번갈아 지저댔다. 하지만 인삼밭의 어둠 너머 한 그림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민주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한옥을 응시했다. 숨은 느렸지만 심장은 요동쳤다. 그날 밤 산울마을은 단지 비와 어둠뿐만 아니라 점점 방향을 잃어가는 한 청년의 결심과도 마주하고 있었다. 그날 밤 산울마을은 기이한 정적에 잠겼다. 거의 모든 집이 등불을 평소보다 오래 켜두었다. 마치 작은 빛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다는 듯이. 자율방범대 초소에서는 몇몇 남자들이 손전등과 긴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앉아 있었다. 한 시간마다 경계의 의미로 딱따기가 조용히 울렸다. 강 이장님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서성였다. 오늘 밤은 방심하면 안 돼. 경찰은 내일 오니 책임은 우리에게 있소. 진우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가 정말 나타날까 봐 걱정돼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한옥 안. 서연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지원이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잠깐이라도 눈 좀 붙여. 지원이 속삭였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김선희 씨가 생강차를 들고 들어왔다. 마시렴, 얘야. 몸이 약해지면 안 된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인삼잎과 대나무가 서로 부딪히며 속삭임 같은 소리를 냈다.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며 으스스한 분위기를 더했다. 초소에서 한 주민이 대나무밭 근처 빈집 쪽을 가리켰다. 저기 지붕의 그림자가 보였어요. 손전등이 즉시 그곳을 비췄다.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언뜻 보였다가 사라졌다. 그냥 나뭇가지가 떨어진 거겠지. 다른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는 그의 서 있는 방식이야. 저건 민준이야. 강 이장님은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두 사람을 데리고 오솔길을 따라갔다. 손전등이 빈집 지붕을 비췄다. 기와는 이끼로 덮여 미끄러웠다. 갑자기 안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조용해졌다. 그들은 몇 초간 기다렸다. 귀뚜라미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아무도 없는데요. 한 사람이 말했다. 하지만 초소로 돌아올 때 그들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마을 끝에서 한 청년이 달려오고 있었다. 작은 냇가에서 이상한 웃음소리를 들었어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모두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한편 방에서 서연은 눈을 감으려 애썼다. 하지만 잠이 들 때마다 어젯밤의 위협적인 말이 담긴 민준의 얼굴이 나타났다. 내일 다시 오겠어. 막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눈물이 흘렀다. 지원이 그녀를 꼭 껴안았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밖에서 민준은 정말로 거기에 있었다. 이번에는 대나무밭 뒤편 작은 냇가에 숨어 있었다. 물이 천천히 흘러 달빛을 반사했다. 그는 미끄러운 바위에 앉아 멀리서 한옥을 바라보았다. 낡은 칼을 쥐고는 근처 대나무 줄기에 긁었다. 긁힌 자국은 불규칙한 패턴을 형성하며 대나무 껍질에 상처를 남겼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이 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내가 보여주겠어. 새벽이 가까워지자 순찰대원들은 지쳐갔다. 몇몇은 하품을 했고 강 이장님은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동이 틀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하지만 갑자기 논 쪽에서
딱딱이가 요란하게 울렸다. 수상한 사람이다. 한 경비원의 외침이 들렸다. 모두가 그쪽으로 달려갔다. 질퍽한 땅에 발자국이 보였다. 냇가 쪽으로 향했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흐르는 물소리와 진흙에 서서히 덮여 사라지는 발자국뿐이었다. 진우는 주먹을 쥐었다. 일부러 장난치는 거야. 우리를 지치게 하려는 속셈이야. 강 이장님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더 이상 연애 문제가 아니야. 명백한 위협이야. 동이 트자 하늘이 언덕 너머로 붉게 물들었다. 산울마을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모두가 알고 있었다. 간밤에 본 그림자는 환상이 아니었다. 민주는 밖에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밤 경찰이 도착하면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산울마을은 수군거림으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멀리서 놀지 못했고 아주머니들은 빨래를 널며 길을 곁눈질했다. 빈집 지붕의 그림자와 냇가에서 들려온 웃음소리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모두가 나무 뒤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십시경, 2대의 트럭이 마을 회관 앞에 멈췄다. 4명의 경찰이 무전기와 권총을 차고 내렸다. 기다리고 있던 주민들이 즉시 다가갔다. 면장이 긴장된 얼굴로 맞이했다. 경관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한 경찰, 유 경장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보고는 다 받았습니다. 오늘 밤부터 2명은 이씨 댁을 지키고 다른 2명은 주민 순찰대와 함께 순찰을 돌겠습니다. 누구도 단독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그동안 딱딱이에만 의지했던 주민들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들은 민준이 교활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한옥에서 경찰의 도착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졌다. 서연은 유 경장이 말할 때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지키러 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즉시 부르세요. 서연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지원이 그녀에게 속삭였다. 봐, 이제 경찰이 왔어. 조금은 숨 쉴 수 있을 거야. 서연은 그저 친구의 손을 꼭 잡을 뿐이었다. 마음은 여전히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했다. 한편 멀리 인삼밭 근처 낡은 오두막에서 민주는 웅크리고 있었다. 대나무 틈으로 그는 경찰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입술이 비틀렸다. 그들이 제복에 내가 겁먹을 거라 생각하겠지. 모든 게 틀어진 후에야 나타날 용기밖에 없는 놈들. 그는 자루에 든 낡은 칼을 더듬고는 젖은 땅에 자국이 남을 때까지 눌렀다. 그날 오후 경찰은 주민들과 함께 의심스러운 장소들을 수색했다. 축축한 담배꽁초, 극힌 대나무 자국, 그리고 냇가의 발자국을 발견했다. 모든 증거는 한 가지를 가리켰다. 민주는 여전히 산울마을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멀리 가지 않았어. 유 경장이 말했다. 이 소식은 시장에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짧게 속삭였다. 민준이가 아직 마을에 있대. 길게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 문장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해가 질 무렵 하늘은 다시 흐려졌다. 옅은 비가 내려 땅을 미끄럽게 만들었다. 주민들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고 오직 자율방범대 초소와 한옥만이 밝았다. 2명의 경찰이 이 시댁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이동진 씨는 아내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조금은 안심되지만 걱정도 돼요. 만약 민준이가 경찰이 있는데도 무모한 짓을 한다면 위험할 수 있어. 김선희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방에서 서연은 지원과 함께 앉아 있었다. 오늘 밤이 어젯밤보다 더 힘들 것 같아. 그녀가 말했다. 지원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네가 강해져야 해. 모두가 널 위해 지키고 있잖아. 밤이 서서히 내렸다. 옅은 안개가 마을을 뒤덮었다. 귀뚜라미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분위기였다. 초소에서 주민들은 2명의 경찰과 함께 졸음을 참으며 긴장된 눈으로 지키고 있었다. 갑자기 개들이 인삼밭 쪽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유 경장이 즉시 손전등을 켰다. 그는 진우와 몇몇 주민들을 이끌고 달려갔다. 손전등 빛이 인삼줄기 사이로 빠르게 달려가는 검은 형체를 비췄고 이내 언덕 쪽으로 사라졌다. 멈춰, 경찰이다. 유 경장이 외쳤다. 그들은 뒤쫓았지만 진흙에 깊이 밝힌 맨발 자국만 발견했다. 숨이 찼다. 아직 여기 있어. 숨어서 지켜보고 있어. 유 경장이 중얼거렸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멀리서 지켜보던 주민들이 서로 속삭였다. 정말이야, 아직 안 갔어. 한옥에서 서연은 그 소란을 들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그 사람이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대답 없이 그녀를 더 꽉 껴안았다. 그날 밤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경찰은 흩어졌다. 2명은 이 시댁 앞에서 지키고 2명은 주민들과 순찰을 돌았다. 딱딱이는 더 자주 울렸다. 모두가 졸음을 참고 있었다. 그리고 언덕의 안개 너머 민주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한옥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옅은 연기를 응시했다. 장작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배는 고팠지만 그의 미소는 희미했다. 그들은 지킬 수 있겠지. 하지만 나는 언제 가야 할지 알아. 그리고 다음 날 밤 나는 단지 지켜보기만 하지는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산울마을은 여전히 침울했다.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고 아주머니들은 경계하는 눈으로 빨래를 널었다. 가게에서는 아직 여기 있대. 확실해라는 나지막한 대화가 들렸다. 아무도 민준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려 하지 않았다. 한옥 안 서연은 기운 없이 앉아 있었다. 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얘야, 이 두려움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 김선희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은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곁에 앉은 지원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밖에서 유 경장은 강 이장님과 몇몇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젯밤에 거의 잡을 뻔했습니다. 그가 아직 이 근처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경계를 넓히겠습니다. 우리 대원 2명은 이 씨 댁을 지키고 다른 2명은 주민들과 순찰을 돌 겁니다. 강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궁지에 몰리면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절박한 사람은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한옥문 앞에서 서연은 바닥에 붙어있는 젖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검은 글씨는 흐트러져 있었지만 분명했다. 나는 항상 널 보고 있다. 밤은 나의 것이다. 서연은 작게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를 불렀다. 이동진 씨는 글을 읽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유 경장은 즉시 장갑을 끼고 종이를 집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 대놓고 도전하는군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한 젊은 남자가 주먹을 쥐었다. 이대로 두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오늘 밤 제가 직접 상대하겠습니다. 경찰이 즉시 그를 제지했다.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오. 그게 그가 원하는 겁니다. 유 경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녁이 다가오면서 하늘은 다시 흐려졌다. 옅은 비가 내려 땅을 질퍽하게 만들었다. 자율방범대 초소는 주민들로 붐볐다. 몇몇은 긴 대나무 막대기를 들었고 다른 이들은 그저 불안하게 앉아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대나무밭 근처를 순찰하던 한 주민이 나뭇가지에 묶인 낡은 천조각을 발견했다. 그 위에는 희미한 검은 얼룩이 있었다. 이장님, 이것 좀 보세요. 그가 소리쳤다. 경찰이 손전등을 들고 왔다. 유 경장은 조심스럽게 천조각을 집었다. 또 흔적을 남겼군. 마치 나 여기 있다고 말하려는 것처럼. 주민들은 더욱 동요했다. 여자들은 조용히 울었고 남자들은 걱정스럽게 속삭였다. 아까 흥분했던 젊은 남자는 이제 고개를 숙이고 이를 악물고 있었다. 방에서 서연은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지원에게 속삭였다. 창밖의 모든 그림자가 그 사람 같아. 지원은 그녀를 껴안았다. 넌 혼자가 아니야. 대나무밭.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민주는 젖은 줄기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는 칼자루로 땅을 반복해서 두드렸다. 느리지만 섬뜩한 딱딱이 소리 같았다. 그의 눈은 하늘의 반달을 응시했고 입술은 나지막이 움직였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점점 더 빨리. 그날 밤 산울마을은 다시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오솔길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는 속삭임처럼 분위기를 더했다. 주민들은 자율방범대 초소에 모였다. 몇몇은 긴 대나무 막대기를 쥐고 다른 이들은 그저 불안하게 앉아 있었다. 마치 민준이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닌 것 같아. 한 아주머니가 아이의 얼굴을 가리며 속삭였다. 어젯밤 지붕에서 발소리를 들었는데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어. 그런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봤다는 사람, 귓가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맹세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한 발견이 모두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초소문에 작은 집 인형이 걸려 있었다. 목은 거친 끈으로 묶여 있었고 가슴에는 수추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휘갈겨져 있었다. 주민들은 떨었다. 이건 사람의 짓이 아니야. 한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강 이장님은 동요를 막으려 애썼다. 섣불리 믿지 마시오. 우리를 겁주려는 수법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민준이 인간을 넘어선 무언가로 변했다고 믿는 다른 주민들의 속삭임에 묻혀버렸다.
면장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경찰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소문에 휩쓸리면 그가 이기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점점 깊어지는 두려움에 힘을 잃었다. 한옥에서 서연은 점점 쇠약해졌다. 그녀는 지원에게 속삭였다. 아까 밖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는데 엄마는 부엌에 계셨어. 내가 환각을 보는 걸까? 지원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네가 너무 지쳐서 그래. 생각에 휘둘리지 마. 하지만 속으로 지원 자신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경찰도 이상한 기분을 피하지 못했다. 인삼밭을 순찰하던 중 유 경장은 갑자기 등 뒤에서 숨소리를 들었다. 재빨리 돌아봤지만 안개만이 자욱했다. 그는 사람이야.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논두렁을 지키던 한 주민이 갑자기 소리쳤다. 저기 나무 위에 그가 있어요. 눈이 빨개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달려가 손전등을 비췄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만 보일 뿐이었다. 주민들은 민준이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더욱 확신했다. 일부는 마당에서 향을 피우며 보호를 기원하기 시작했다. 기도 소리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뒤섞였다. 긴급회의에서 유 경장은 책상을 두드렸다. 들으시오. 그는 여전히 사람입니다. 이 모든 건 속임수입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맙시다. 하지만 몇몇 주민들은 고개를 저었다. 얼굴이 침울했다. 그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강 이장님이 유 경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경관님, 우리는 경찰을 믿습니다. 하지만 시골 사람들은 한번 그림자를 믿기 시작하면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방에서 서연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가 정말 소리를 들은 건지 아니면 내 상상인지 모르겠어.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마저 의심하기 시작했다. 한편 대나무 숲에서 민주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속삭이지 않았다. 이번에는 큰 돌을 가져와 수치로 그 표면에 이상한 상징을 그렸다. 그리고 마을 입구 길가에 그것을 남겨두었다. 그는 내일 아침 주민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들의 두려움이 더욱 깊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아침 산울마을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마을 입구길에서 주민들은 수치로 눈 모양이 그려진 큰 돌을 발견했다. 그 아래에는 나는 너희를 보고 있다라고 거칠게 새겨져 있었다. 분위기는 즉시 흉흉해졌다. 아이들은 집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문은 굳게 닫혔다. 몇몇 노인들은 중얼거렸다. 점점 대담해지고 있어. 그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면장은 즉시 경찰을 불렀다. 유 경장은 굳은 얼굴로 그 상징을 바라보았다. 일부러 공포를 심고 있어. 이대로 둘 수 없어. 그는 즉시 상부에 연락해 추가 인력을 요청했다. 그날 오후 2대의 경찰 트럭이 산울마을로 들어왔다. 10여 명의 경찰이 수색견, 탐조등, 그리고 완벽한 장비를 갖추고 내렸다. 마을 분위기는 순식간에 작전 지역처럼 변했다. 오늘 밤부터 전면 수색을 실시합니다. 유 경장이 주민들 앞에서 말했다. 주민들은 집에 머무르십시오. 지정된 순찰대 외에는 아무도 나오지 마시오. 일부 주민들은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여전히 의심했다. 그가 정말 그림자가 되었다면 경찰도 어려울 거야. 한 아버지가 속삭였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 경찰을 더욱 부담스럽게 만들었다. 한옥에서 서연은 마당을 오가는 경찰들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게 끝날까?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다. 지원이 진정시키려 애썼다. 이렇게 많은 병력 앞에서 그는 감히 접근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속으로 그녀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다. 밤이 내렸다. 평소 어둡던 마을은 이제 탐조등으로 환했다. 구석구석 작은 초소가 설치되었다. 수색견이 젖은 땅에 코를 밟고 달렸다. 하지만 민주는 더욱 대담해졌다. 한옥 근처 대나무 숲 뒤에 웅크리고 앉아 상황을 살폈다. 더 이상 희미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는 날카로운 돌을 뽑아 땅에 십자선을 그었다. 그들이 빛으로 내 길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 밤은 여전히 나의 것이다. 그는 중얼거렸다. 11시경 한 수색견이 갑자기 대나무밭 쪽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경찰이 달려갔고 탐조등이 안개를 꿰뚫었다.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빠르게 들렸다. 저기 있다. 한 경찰이 외쳤다. 그들은 지늘개 깊이 밝힌 아직 마르지 않은 맨발 자국을 발견했다. 심지어 젖은 라면 봉지가 땅에 남아 있었다. 아주 가까이 있었어. 유 경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하지만 발자국은 작은 냇가 근처에서 갑자기 끊겼다.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초소에서 기다리던 주민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왜 아직 못 잡는 거야?
이전에 행동에 나서고 싶어 했던 젊은이가 다시 일어섰다. 경찰이 못하면 우리가 쫓읍시다. 경찰이 즉시 제지했다.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오. 위험합니다. 좌절한 주민들과 제지하려는 경찰 사이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거의 충돌 직전이었다. 강 이장님이 중재하려 애썼다. 진정하시오. 지금은 다툴 때가 아니오. 우리가 흩어지면 그가 웃을 것이오. 한편 한옥에서 서연은 막 잠이 들었을 때 창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똑, 똑, 똑. 그녀는 잠에서 깨어 몸이 굳었다. 옆에서 자던 지원도 깨어났다. 그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노크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3번, 더 분명하게. 지원은 즉시 서연을 창문에서 멀리 끌어당겼다. 둘 다 떨었고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밖에서는 다른 소리가 없었다. 오직 짙은 정적뿐이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작전은 성과 없이 끝났다. 경찰은 지쳤고 주민들은 더욱 공포에 질렸다. 유 경장은 얼굴을 쓸어내렸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을 겁니다. 강 이장님은 그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리고 멀리 안개 속에 숨어 민주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한옥을 응시했다. 그는 그날 밤 접근하지 않았다. 단지 기다릴 뿐이었다. 하지만 창문의 노크는 이미 충분했다. 그가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 그날 밤 산울마을은 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경찰의 탐조등은 여전히 마을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고 수색견이 경계했지만 안전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다. 모두가 민준이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옥 안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간밤에 창문 노크 이후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눈이 퀭했다. 지원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번에는 서연이 갑자기 폭발했다. 그만해.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지 마. 난 강하지 않아. 매일 밤 쫓기는 기분을 넌 몰라. 지원은 충격받아 말을 잃었다. 그리고는 그저 그녀를 꼭 껴안을 수밖에 없었다. 처음으로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서연에게서 터져나왔다. 텐마루에서 이동진 씨는 유 경장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정말로 집에 무모하게 들어올까 봐 걱정이요. 유 경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대나무 밭 쪽을 똑바로 응시했다. 경계를 2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마을을 너무 잘 압니다. 최악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민주는 정말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한옥의 대나무 울타리를 따라 그림자처럼 조용히 기어갔다. 나무들 뒤에서 그는 서연의 방창문을 응시했다. 입술이 비틀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재빨리 젖은 헝겊 조각을 망고나무 가지에 꽂았다. 그 헝겊은 자신의 옷 조각이었다. 아직 땀과 진흙 냄새가 배어 있었다. 일부러 흔적으로 남긴 것이었다. 한 수색견이 갑자기 맹렬하게 짖었다. 경찰이 달려갔고 탐조등이 어둠을 꿰뚫었다.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였고 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있다! 한 경찰이 외쳤다. 그들은 작은 냇가에 도착해 나뭇가지에 매달려 흔들리는 찢어진 헝겊을 발견했다. 개는 여전히 물 쪽을 향해 짖었지만 다른 흔적은 없었다. 우리가 알게 하려는 거야. 이렇게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걸. 유 경장이 굳은 얼굴로 중얼거렸다. 초소에서 보고를 들은 주민들은 더욱 분노했다. 어젯밤에는 배회하더니 이제는 서연인의 집 옆 나무까지 왔어.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겁니까? 한 젊은이가 외쳤다. 강 이장님이 진정시키려 애썼다. 진정하시오. 우리가 먼저 흥분해서는 안 돼.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경찰이 못하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 아마 서연인의 가족이 재앙의 근원일 거야. 그 사건 이후로 마을이 조용한 날이 없었잖아. 분위기는 들끓었다.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부는 즉시 거세게 반박했다. 피해자를 탓하지 마시오. 그들도 고통받고 있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안에서 대화를 들은 서연은 흐느껴 울었다. 이제 그들도 날 내쫓고 싶어해. 지원이 그녀를 다시 껴안았다. 듣지 마. 그건 그냥 겁먹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네가 원인이 아니야. 밖에서는 갈등이 거의 폭발 직전이었다. 몇몇 젊은이들이 긴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그날 밤 숲으로 들어가겠다고 고집했다. 경찰이 제지했고 고함 소리가 오갔다. 면장이 마침내 나섰다. 그만하시오. 여러분이 섣불리 행동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희생자가 될 것이오.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의 무거운 목소리가 군중을 약간 진정시켰지만 분노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한밤중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대나무가 삐걱거렸다. 갑자기 폭
하는 소리와 함께 돌멩이 하나가 서연의 방 창문을 강타했다.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지원은 더 큰 공포를 막기 위해 그녀의 입을 막았다. 경찰이 집으로 달려왔지만 흩어진 흙과 놓여있는 돌멩이만 발견했다. 정말로 우리를 갖고 놀고 있어. 한 경찰이 짜증 섞인 어조로 말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수색 작전은 성과 없이 끝났다. 주민들은 실망했고 일부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명확한 메시지를 남겼다. 민주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옥에 가까이 접근해 젖은 헝겊을 남기고 창문에 돌을 던졌다. 그리고 숲의 안개 너머 민주는 큰 바위 위에 똑바로 서 있었다. 그는 마을을 향해 몸을 떨며 웃음을 참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다음에 걸어둘 다른 헝겊 조각이 들려 있었다. 그들은 내가 항상 주변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는 속삭였다. 그날 아침 산울마을은 둘로 나뉜 듯했다. 한쪽에서는 닭 우는 소리와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 일상을 찾으려는 노력이 보였다. 다른 한쪽에서는 어른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했다. 전날 밤 민준이 한옥 옆 나무에 남긴 찢어진 헝겊은 모든 주민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다. 마을 회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다. 주민들이 몰려들었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는 이 공포를 충분히 겪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외쳤다. 서연인의 가족이 여기 있는 한 민주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떠나는 게 낫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다. 강 이장님이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여러분은 틀렸습니다. 서연이와 그 가족은 피해자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잃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른 항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양심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민준이가 원하는 게 서연이라면 왜 온 마을이 희생돼야 합니까?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유 경장이 진정시키려 애썼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피해자 가족을 쫓아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떠나도 민주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를 체포하는 것이지 문제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면장도 나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여러분이 계속 분열하면 이 마을은 더욱 약해질 뿐입니다. 그것이 민준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회의장을 약간 진정시켰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자라나고 있었다. 한옥에서 서연은 지원에게 그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그들이 날 원해. 내 이웃들조차 더 이상 날 믿지 않아. 지원은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친구를 위로하려 애썼다. 네가 떠나더라도 민주는 널 계속 쫓을 거야. 여기서 버텨야 해. 그가 이기게 둬서는 안 돼. 그날 경찰은 경계를 넓혔다. 그들은 대나무밭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냇가 근처에 임시 초소를 세웠다. 수색견이 밤낮으로 동원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오히려 일부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경찰이 저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건 민준이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야. 한 아주머니가 속삭였다. 밤이 다가오면서 산울마을은 평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안개가 빠르게 내려와 오솔길을 덮었다. 벌레 소리가 갑자기 사라지고 기이한 정적이 찾아왔다. 주민들은 각자의 집에 모여 문을 굳게 닫았다. 구시경, 논 쪽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한 젊은이가 긴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논두렁 한가운데 서 있는 민준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다. 그가 소리치자 주민들과 경찰이 즉시 달려갔지만 그곳에는 더러운 헝겊으로 묶인 대나무 막대기만 꽂혀 있을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 끝에 한 아주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집 마당을 스쳐 지나가는 검은 형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즉시 출동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여러 곳에서 동시에 장난치고 있어. 유 경장이 중얼거렸다. 우리가 속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 민주는 정말로 새로운 게임을 하고 있었다. 안개 뒤에서 그는 빠르게 움직이며 작은 흔적들을 남겼다. 길가에 이상하게 쌓인 돌멩이, 밭에 작은 모닥불 자국, 심지어 한 집 문 앞에 나는 가까이 있다라고 휘갈겨 쓴 빈병까지. 주민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렸다. 그날 밤 자율방범대 초소는 10,000원이었다. 몇몇 사람들은 서연을 마을 밖 멀리 숨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녀가 여기에 없으면 민준이 배회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 젊은이가 절박한 어조로 말했다. 강 이장님이 다시 일어섰다. 얼굴이 붉어졌다. 여러분은 그가 우리를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걸 모르십니까? 서연이가 떠나면 민준이 멈출 거라고 확신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의 집이 표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논쟁은 더욱 격렬해졌고 거의 싸움이 벌어질 뻔했다.
경찰이 강제로 떼어놓아야 할 정도였다. 그만! 유경장이 소리쳤다. 계속 싸우면 이 마을은 민준이가 손대기도 전에 무너질 겁니다. 소란의 한가운데서 한옥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쾅! 뒷문이 두들겨졌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고 지원은 즉시 그녀에게 달려갔다. 지키고 있던 경찰이 안으로 들이닥쳤지만 반쯤 열린 나무 문과 땅에 찍힌 새로운 진흙 발자국만 발견했다. 유경장은 굳은 얼굴로 발자국을 바라보았다. 뒷문까지 왔어. 서연은 주저앉아 기운을 잃었다. 지원은 그녀를 껴안았지만 그녀 자신의 몸도 떨고 있었다. 사건을 본 주민들은 위험이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더욱 확신했다. 그들 중 일부는 밖에서 소리쳤다. 온 마을이 망하기 전에 이 가족은 떠나야 해. 분위기는 밤늦도록 험악했다. 경찰은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서연의 가족을 보호하는 데 애를 먹었다. 그리고 멀리 점점 짙어지는 안개 너머에서 민주는 비틀린 미소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무기를 뽑지 않고도 이미 마을 안에 불을 지르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산울마을은 마치 불씨 위에 앉아있는 듯했다. 고함으로 가득했던 낮회의 이후 마을 분위기는 진정되지 않았다. 주민들은 둘로 갈라졌다. 일부는 여전히 서연의 가족을 보호하며 버텼고 다른 일부는 마을이 다시 평온을 찾도록 그들이 떠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우간, 서연은 방구석에 기운 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지원이 등불을 켜려 했지만 서연의 손이 떨며 그것을 밀쳐냈다. 빛이 무슨 소용이야. 그림자가 항상 날 찾아오는데.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지원은 눈물을 참았다. 친구가 절망의 벼랑 끝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동진 씨는 툇마루를 서성였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들이 더 이상 우리를 이웃으로 보지 않아. 그가 지키고 있던 유경장에게 말했다. 유경장은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군중이 더 난폭해지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밤이 기어왔다. 안개가 평소보다 더 짙게 내려앉았다. 경찰의 탐조등이 마당을 비췄지만 울타리 밖은 모든 빛을 삼키는 듯 어두웠다. 한 수색견이 갑자기 뒤편 부엌 쪽으로 짖었다. 경찰이 즉시 확인했지만 삐걱거리며 천천히 흔들리는 나무 문짝만 발견했다. 틈을 시험하고 있어. 유경장이 나지막이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붕을 강타하는 돌멩이 소리가 크게 들렸다. 쿵! 모두가 움찔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고 지원은 그녀의 귀를 막았다. 경찰이 흩어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초소에서 함께 지키던 몇몇 주민들이 즉시 한옥 쪽으로 달려왔다. 이제 됐어. 이건 그가 그들만 노린다는 증거야. 한 젊은이가 소리쳤다. 군중은 점점 커졌고 거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저 가족을 쫓아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공포에 떨다 죽을 거야. 강 이장님이 앞으로 나서 막으려 했다. 여러분은 이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라는 걸 모르십니까? 우리가 갈라지면 우리가 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군중의 함성에 거의 묻혀버렸다. 혼란의 한가운데서 서연이 갑자기 일어섰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창밖에 그가 있어. 날 보고 있어. 경찰이 즉시 방으로 쇄도했지만 김이 서린 유리창만 발견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땅에는 창문으로 곧장 향하는 아직 젖어있는 진흙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였다. 유 경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이렇게 가까이 왔어. 그가 중얼거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군중은 더욱 통제불능이 되었다. 몇몇 젊은이들이 서연의 가족에게 나오라고 요구하며 한옥 울타리를 뚫으려 했다. 경찰이 막았고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울음소리, 고함소리, 개 짖는 소리가 하나로 뒤섞였다. 면장이 큰 소리로 외쳤다. 그만 억지로 행동하면 마을 규칙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하겠소. 하지만 그의 목소리조차 집단적인 분노를 잠재우기 어려웠다. 한편 민주는 소란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대나무 숲 뒤에 서 있었다. 잎사귀 틈으로 그는 탐조등 빛과 공포에 질린 얼굴들, 그리고 히스테릭한 서연을 보았다. 그의 미소가 넓어졌다. 그들이 나를 위해 거의 해주고 있어. 그는 속삭였다. 그는 마치 한 걸음 더 나아갈 준비가 된 듯 뾰족한 나뭇가지를 쥐었다. 갑자기 한 어린아이의 비명이 밤을 갈랐다. 한 아이가 어른들 군중에 끼어 거의 밟힐 뻔했다. 경찰이 달려가 구했고 군중이 갈라졌다. 그 혼란 속에서 한 그림자가 빠르게 한옥 울타리로 접근했다. 툇마루에 서 있던 지원이 비명을 질렀다. 저기 있어. 들어왔어. 경찰이 흩어졌고 탐조등이 사납게 비쳤다. 검은 그림자가 뒷마당에서 잠시 보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 방금 지나간 것처럼 바나나 잎만 흔들렸다. 서연은 주저앉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더는 못 참겠어. 차라리 그가 날 데려갔으면 좋겠어. 이 모든 게 끝나기만 한다면. 그녀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지원이 그녀의 뺨을 가볍게 때리고 눈물을 흘리며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런 말 하지 마. 넌 아직 살아있어. 그건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뜻이야. 이동진 씨는 딸을 껴안았다. 그의 몸이 떨렸다. 넌 혼자가 아니야. 얘야. 아빠가 여기 있다. 밖에서 주민들의 소라는 경찰이 군중을 강제로 해산시킨 후에야 마침내 진정되었다. 하지만 신뢰는 이미 금이 갔다. 그날 밤 산울마을은 갈라진 마을 같았다. 그리고 대나무 숲, 민주는 다시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뾰족한 나뭇가지는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공허함과 흥분이 뒤섞인 시선으로 마을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은 거의 성공했어. 내일은 더 가까이 갈 거야. 그날 밤 산울마을은 어둠에 삼켜진 듯했다. 가랑비가 내려 땅을 질퍽하게 만들었고 공기는 더욱 후텁지근했다. 주민들은 대부분 집에 머물렀지만 그들의 속삭임은 길까지 들려왔다. 오늘 밤 한옥에서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한옥 안 분위기는 팽팽했다. 경찰은 더 철저하게 경계했고 탐조등은 마당 구석구석을 향했다. 서연은 아버지 곁에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지원은 약간의 용기라도 불어넣으려는 듯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동진 씨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오늘 밤 그는 분명히 올 거야. 유 경장은 팀에게 지시를 내렸다.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가 정말로 무모한 짓을 한다면 오늘 밤 체포한다. 경찰은 집 주변의 위치를 잡았다. 일부는 초소에, 일부는 대나무 밭에 모든 눈이 짙은 안개를 응시했다. 11시경 한 수색견이 뒤편 부엌 쪽을 향해 맹렬하게 짖었다. 경찰이 달려갔고 탐조등이 세차게 비쳤다. 갑자기 문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부엌의 나무 문이 천천히 흔들리더니 저절로 열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이 근처에 있어. 유 경장이 총을 들며 중얼거렸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큰 돌멩이가 서연의 방창문을 강타해 산산조각 났다. 서연이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고 지원은 즉시 그녀를 바닥으로 엎드리게 했다. 경찰이 방으로 들이닥쳤지만 검은 그림자는 이미 밖을 스쳐 지나가 밭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쫓아! 한 경찰이 외쳤다. 하지만 경찰이 움직이는 순간 다른 소란이 터졌다. 불안해진 수십 명의 주민들이 한옥 쪽으로 달려왔다. 일부는 이건 미친 짓이야. 그들을 당장 쫓아내. 라고 소리쳤고 다른 이들은 안 돼. 그들은 피해자야. 라며 막으려 했다. 울타리 앞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강 이장님이 중지하려 했지만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은 집을 지키는 동시에 군중의 난동을 막느라 정신이 없었다. 분위기는 혼란스러워졌다. 모든 시선이 소란에 쏠렸을 때 한 검은 그림자가 바나나 숲 쪽에서 빠르게 튀어나와 한옥 뒷문으로 곧장 향했다. 나무 문이 큰 충돌음과 함께 열렸다. 들어왔어. 지원이 소리쳤다. 경찰은 당황하며 돌아섰다. 유 경장이 총을 든 채 안으로 달려갔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몸이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문지방에 서 있는 검은 형체에 고정되었다. 민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옷은 비에 젖어 너덜너덜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속삭임과 으르렁거림의 중간쯤이었다. 내가 널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지원이 서연 앞에 섰다. 몸이 떨렸다. 그녀에게 손대지 마. 그녀가 소리쳤다. 민주는 그저 비웃으며 뾰족한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경찰이 들이닥쳤다. 무기 버려. 유 경장이 외쳤지만 민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서연에게만 향해 있었다.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 밖의 주민들은 비명을 질렀다. 일부는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고 일부는 겁에 질려 물러섰다. 비는 더욱 거세져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다. 그날 밤은 현실이 된 악몽 같았다. 순식간에 충돌이 벌어졌다. 민준이 달려들었고 경찰이 그를 막으려 했다. 뾰족한 나뭇가지가 휘둘러졌고 의자가 넘어지고 유리가 깨졌다. 서연은 눈을 감고 흐느꼈다. 지원이 그녀를 끌고 나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동진 씨가 앞으로 나서 민준을 막으려 했다. 민준아, 정신 차려. 네 인생을 망치지 마라. 하지만 그의 말에는 날 망친 건 당신들이야 라는 분노의 외침만이 돌아왔다. 밖의 주민들은 더욱 공포에 질렸다. 일부는 민준에 대한 분노와 서연의 가족에 대한 증오 사이에서
집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밖에 경찰은 그들을 해산시키려 애썼지만 군중의 분노는 통제하기 어려웠다. 그날 밤 산울마을은 정말로 혼란 속에서 불타올랐다. 집 안에서 싸움은 최고조에 달했다. 유 경장이 민준의 손에서 나뭇가지를 걷어찼지만 그 청년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저항하며 막는 사람은 누구든 들이받았다. 2명의 경찰이 쓰러졌고 의자가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다. 그만! 제발 그만!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잠시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듯했다. 민준이 돌아보았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숨을 헐떡였다. 그는 경찰이 사방에서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연을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디뎠다. 지원은 눈물이 쏟아졌지만 다시 서연 앞에 섰다. 그녀를 다치게 하려면 나부터 넘어가야 할 거야. 분위기는 팽팽해졌다. 모두가 다음 순간을 기다렸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천둥이 울렸다. 그리고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민주는 빈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마지막 번개가 산울마을 하늘을 가르며 폐허가 된 한옥을 비췄다. 안에서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는 손을 든 채 붉게 타오르는 눈으로 서 있었고 경찰은 사방에서 그를 포위하고 있었다. 서연은 방구석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지원은 떨면서도 그녀 앞에 굳건히 서 있었다. 민준아, 그만해. 유경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아직 기회는 있어. 하지만 민주는 그저 마른 웃음을 터뜨렸다. 기회? 무슨 기회? 내 인생은 너희 모두가 날 거절했을 때 이미 끝났어. 그는 앞으로 나아갔지만 다가서기 전에 2명의 경찰이 덮쳤다. 짧은 격투가 벌어졌다. 나무 떨어지는 소리, 고함 소리가 거센 빗소리와 뒤섞였다. 마침내 민주는 쓰러졌다. 그의 몸은 경찰에게 단단히 붙잡혔다. 그는 서연의 이름을 반복해서 외치며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기운이 다했다. 수갑이 채워진 채 그는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를 쳐다보는 침묵한 주민들 사이를 지나갔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울었으며 어떤 이는 그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지원의 품에서 기절했다. 이동진 씨는 딸을 껴안았다. 그의 눈물이 얼굴을 적시는 빗물과 뒤섞였다. 끝났어, 얘야. 이제 끝났어. 그가 속삭였다. 아침이 밝아왔다. 태양이 안개 너머로 천천히 나타났다. 그 희미한 빛이 간밤의 악몽에 시달린 마을을 비췄다. 한옥은 망가져 있었다. 유리는 깨졌고 의자는 뒤집혔으며 바닥은 진흙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서연은 살아있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 주민들은 마을 회관에 모였다. 분위기는 고요했다. 면장이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어젯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민준이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서로 미워하게 만든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두려움에 분열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어둠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강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우리는 이 일에서 배워야 합니다. 피해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은 서로를 비난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민들은 서서히 깨달았다. 공포로 가득했던 그 밤이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는 것을, 증오와 편견이 이성을 잃은 한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한옥에서 서연은 여전히 쇠약했다. 그녀는 곁을 떠나지 않는 지원과 함께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게 아직 현실 같아서 무서워. 서연이 속삭였다. 지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무서워도 괜찮아. 중요한 건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 온 마을이 이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법을 배울 거야. 서연은 아침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약간의 안도감과 섞여 있었다. 그녀는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후에는 항상 새벽이 온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산울마을에서 그 새벽은 어둠이 한때 지배했을지라도 빛은 마침내 돌아올 길을 찾는다는 신호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강요된 사랑은 상처만을 낳고 자라도록 내버려둔 두려움은 한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노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의심에 패배하지 않도록 단결을 지켜야 한다. 만약 이 이야기에 감동했다면 댓글을 남겨 의견을 공유하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십시오.